서영맘님. 어딨어? 저 누구야? 크리스탈님 어딨어? 둘이 뭐라고? 같은 반. 예. 같은 반이에요? 예. 지훈이하고? 예. 예. 안 일러도 돼요. 뭐 일러. 아란초님. 그 사람 처음 받을 댓글은 3명이나 달았는데 아닌가? 김보민님. 어딨어? 이 소희 씨하고 같이 다니던 엄마예요? 네. 맞아? 네. 어떻게 알지? 2학년 때 같은 반. NMK07짱님. 네. 예. 그 다음, 진서맘님. 네. 어딨어? 시범맘님. 네. 아는 사이요? 예, 예. 어떻게? 한 분은 댓글 안 달았다 했지? 아직도 안 달았다 이 말이지? 합은 느낌에서 갖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해라. 뭐라고? 오랜만에 왔네? 네, 잘 지내셨어요? 자유롭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자유롭게 하잖아 그래. 너 뭐래? 행복 더하기니. 네. 어디 있어? 열심히 살자님. 네. 어디 있어요? 꽃돼지맘님. 네. 강의 듣고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뭐 좀 알아듣는 것 같더라. 아주 내가 주의 깊게 댓글 읽어보고 있어. 왜 웃어? 댓글 다는 거 딱 읽어보면 알잖아. 건우 엄마. 시월 사람님. 알았어? 화영연화. 네. 정은정님. 행복은혁이님 왔어? 아니, 안 보이는 단돌맘님. 단돌맘 왔어 안 왔어? 언제까지 너니? 네. 어들이 될 뻔님. 어들이 될 뻔님 어딨어? 행복은 여기 오셨어요? 우기다미맘님. 오늘 학교 행사에서. 그래? 저걸 네, 20번 앞으로 네, 오케이. 알아야 보인다. 네.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유아 엄마들이 보니까 여유가 있다. 좋은 말로 하면 여유가 있고. 당근란님, 캐럿란님 없어? 이 아줌마 지난주에 왔나? 네. 지난주에 왔어? 네. 못 지우겠네. 미나 25. 어딨어? 소희 씨는 내일 버스로 간다 했어요? 네?
내일 돈 냈어 버스비? 오늘 아침에. 미소지움님. 말하는 메리 스티커 받았나? 미소지움님. 뭐 팬이 됐다 하는데 뭐 오질라네. 꿈꾸는 가연님. 이 두 분이 세트인가? 아, 아니 오늘 그 축제 박람회 때문에 못 온다고. 그걸 이거 써놨네요. 예, 극하는 분은 누군데요? 고등학교 친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아, 저요. 딸 셋만요. 해피걸님 안 왔고, 아가소잉 안 왔고, 비령님 왔고, 나무님님. 아, 수영장 참 동기랐겠지. 딸샘맘님이 노전초야? 네. 아까 댓글 잘 쓰는 엄마 꽃돼지맘님 노전초지? 네, 사학년 이게 좀 참. 비움님 왔어요? 네. 준이 원이맘. 아직은요. 이상미님. 찬스맘님. 근데 지난주에 어쩐지 오래 온다 했지만 훈이유님만 왔어? 혹시 그 아이들 자기주도적 수학 공부에 관심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연초에 그런 수학 공부법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엄마들하고 이렇게 그 행복을 나누는 이 그림책 수업이 제가 너무 아까워서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서 왔어요? 방금 들으신 두 분? 추석 볼 때 안 오디면은. 그래서 작년 가을에 왜 잠수의 공부법 제 평생에 유료 수업 밤 했다 했죠. 여기 엄마들은 거의 상관없네. 그때 10명 한 반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엄마들이 많아가지고 2반 냈는데 그것처럼 어젠가? 그저께 제가 동도초 갔는데 동도초 엄마들이 수학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가을에 나온 그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 있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도울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2달? 8주? 제가 이제 다음 주면 학부모 연수가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11월달, 12월달이 이제 시간이 남아서 기본적으로 화요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화요일 화요일 10시 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적하지? 뭐 소리가 커서 그런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공지에 올라오는 걸 보시면 제가 일요일쯤 만약 결심하면 일요일쯤이에요. 올릴 텐데 선착순 10명. 왜냐면
이 공개 강의가 아니라 이제 저 안에 제 방에서 할 생각인데, 제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수업이라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제가 기본 취지가 돈을 받고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제 멋대로 못 하잖아요. 돈값을 해야 되니까. 엄마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뭐 내용이 부실하다 하면 지랄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가능하면 내가 돈 받는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하게 되면 이제 당장 11월, 12월의 그 화요일 약 8번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공부법 유료 수업을 할 거예요. 하게 되면 이제 전에 잠수의 영어 수업 하듯이 그 2달 8주 20만원 정도 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번 일요일 날 관심을 가지시라고. 아니, 애기 몇 학년이지? 2학년. 2학년.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면 제가 1, 2학년 반, 3, 4학년 반 이렇게 나눠서 할까 이 생각도 하는데, 근데 돈 내고 또 도움 안 된다고 내 찌랄 할까봐 내 겁이 났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내일 인문학기행 갔다 와서 제가 일요일 오후에, 일요일 밤에 공지를 올리고 선착순 10명, 관심이 많으면 1, 2학년 반 10명, 3, 4학년 반 10명 이렇게 나눌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안타깝게도 일찍부터 어디 보내고 자꾸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학기 때마다 약속을 하지만 잘 안 되죠. 저는 여러분들 일찍 보내기 싫어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제가 우리 스승한테 배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사는 지침 중에 하나, 지혜 중에 하나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 스승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항상 우리한테 그 말 했죠. 그 성경에 나온 유명한 말 중에 열심히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창고에 가득 그 재산을 보관한 후에 밤에 늘 걱정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도둑이 들까봐. 그때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제 스승으로부터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인생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아침에 형이 울면서 깨워서 일나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저는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는 사건도 똑같았어요. 우리 처가는 20분 국도가에 있는데, 청도에서 창녕으로 넘어가는 국도가에 있어요. 청도 풍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느 날 막 처남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이 가을에 그 논에서 곡식을 베가지고요, 경운기에 싣고 국도로 올라오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두렁길에서 국도로 올렸죠. 올려서 이제 그 정상적인 도로로 이렇게 90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우회전 하는 순간 그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 제일 이렇게 시야가 잘 확보 안 된다고 하는 시간이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 뭐 이래. 완전히 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 대낮도 아닌 이런 시간 있죠. 근처 농공단지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청년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장인어른 경운기 운전석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우리 장모님도요, 그 후로부터 13년 후에 같은 국도에서, 우리 처갓집 바로 앞에 횡단보도인데 20분 국도 좁지만 그게 워낙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집 앞에 마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소나타를 모는 어떤 아줌마가 그대로 우리 장모님을 덮쳐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엄마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고 학습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세월호 사건 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소통은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하고 학습은 마라톤처럼 하라고 했어요. 길게 보고 특히 우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기껏해야 좀 큰 애들이 뭐 초등학교 4학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제 어린 시절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도 그렇고 뭐 어릴 때 초등학교 뭐 이때는 그렇게 뭐 급하게 서두르거나 뭐 이럴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는 이제 우리 엄마들이 또 특히 이렇게 이 동네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게 되면 괜히 마음이 급하고 쫓기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디를 끌고 가줘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큰 고민인데 그 유명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자기 내면 안에서 늘 싸운다는 거라. 근데 자기는 선을 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또 다른 원리가 있어서 자기를 사로잡아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탄식하면서 한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가톨릭에서는 이분이 2대 교황이죠. 예수의 수제자를 그려준 그 베드로가 가톨릭 생애는 AD 4세기지만 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대 교황을 예수의 제자 300년 전에 예수와 같이 다녔던 제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이런 거 아는 거 모르겠다. 피터라고 하잖아. 베드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베드로인데 영어 이름으로 피터 해가지고 그리고 2대 교황을 이 바울로 삼았죠. 요즘 말로 하면 요한 바오로 2세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폴란드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였죠. 요한이라는 이름과 폴이라는 이름을 요한은 존이라는 영어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폴이라는 영어 이름이죠. 이 유명한 분들 따서 이런 유명한 분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뭐 강의도 듣고 육아서적도 읽고 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뭐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와 소통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 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요년이 이기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 표현에서 이제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애 막 확 퍼붓고 나면 어때요? 내 상태가 사망이죠. 사망.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걸 보고 사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로 쓸 때 사망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고 인격적 용어예요. 성경에서 쓰는 사망이라는 말은 내 상태를 말하는 거라. 애를 막 잡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나면 내 상태가 어때요? 우울하고 기분 잡치고 뭐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후회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 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생명.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생명이 있다 하잖아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에게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살아나고 기뻐하고 엄마를 따르고 좋아하고 이러면 생명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소통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고요. 왜냐하면 좀 크면 내 곁을 떠나요. 슬프다니까. 어릴 때 이럴 때 엄마 옆에 있고 엄마를 찾고요. 엄마를 필요로 할 때가 정말 행복할 때예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전에도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애가 이제 저를 닮아가지고 B형인데 야행성이라 밤에는 새벽까지 놀다가 늦게 자고요. 그 가끔씩 대구 내려와도 늘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거실에서 뭐 텔레비도 보다가 노트북도 하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배가 출출하면 엄마 보고 라면 끓여줘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막 엄마는 내일 아침에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안 자고 불 켜놓고 있는 것만 해도 열받는데 거기다가 막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있는 엄마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우리 아이 깨우는 거라.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막 길길이 막 날뛰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결국 끓여줄 거면서 극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승한테 그 들은 지혜대로 다른 말을 했죠. 여보, 그래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늦게 막 시끄러운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래 짜증나고 귀찮겠노. 근데 관점을 딱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2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엄마를 느끼고 싶어서, 그죠? 2달에 한 번씩 내려오면 겨우 길게 있어봐야 2박 3일 있는데 라면 끓여줘봐야 2번밖에 안 되거든, 최대.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소중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노,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바꿔요. 그렇죠?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이 엄마의 그 사실은 어떤 걸 맡고 싶은 거죠. 지 라면 끓일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군대에서 그거 했는데 2년 내에 뭐 그거 했는데 취사병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는 해경 같거든요. 해경은 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해경의 전통이 그래요. 제일 쫄병 때부터 배에서 요리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배의 구성원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게 그 해경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더니 막 김치찌개도 잘하고요. 그 지가 라면을 못 끓여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조언을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와이프도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늘 듣고 사니까 제 말 듣고 나서 바로 생각을 딱 바꿨어. 이걸 전환이라고 하죠. 생각을 바꾸는 것.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환이 빨라요. 근데 미성숙한 엄마들 보면 한번 삐지잖아? 돌이킬 수 없죠. 이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삐지가 침대에 들어가서 누웠어. 스스로 침대에서 나오기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주로 침대에 들어가는 건 아빠들이 하지. 나 밥 멍닥하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근데 막 와서 잘못했다고 엄마들이 빌고 막 또 아이들이 와서 막 달래고 이래야 겨우 침대에서 나올까 말까거든. 근데 이 스스로 침대에서요, 자기가 삐졌다고 들어갔다가도 5분 만에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으면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숙하다는 거죠. 물론 안 삐지면 더 성숙하고 삐졌더라도 그걸 전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하고도 엄마들이 이제 아이 키우다가 속상하잖아요. 말 안 듣고 하면. 그래서 내가 막 해대려고 하다가도 그죠? 내가 금방 돌이키게 되잖아요. 이게 성숙한 거라. 그 우리 아이가 금방 돌이켰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그 라면을 끓여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귀찮은 측면이 있지만 모든 사물에는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 딱 50대 50이죠. 왜냐하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방 전환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와이프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학교 강의 가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하고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제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집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저도 찢고 뽑고 많이 하고요. 뚜껑 열리기도 하고 애 잡기도 하고 울고 불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훨씬 많이 했겠죠. 그런 일을. 저는 한번 백 돌면 완전히 사이코 돼가지고요. 애 진짜 뭐 잡듯이 잡는다니까. 옛날에 우리 초3 때 실화인데요. 그 대전에 화폐박물관 체험학습을 갔잖아. 그때 대전에 이제 제 친구가 그 교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집 꼬마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애가 그 집 꼬마 자기 친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막 논이라고 아침을 안 먹는 거라. 아침을 먹고 우리는 지금 화폐박물관 가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을 때 내가 분명히 했어요. 그 카다가 좀 이따 박물관 가면 배고프다 한데 박물관에 매점도 없대. 분명히 했어. 근데도 이거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은 밥을 안 먹고 화폐박물관 갔어요. 요즘은 뭐 그 근처에 지질박물관도 있고요. 뭐 그 유명한 국립과학관도 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나를 노리고 이제 화폐박물관 갔는데 가면 1층에 막 위조지폐 식별하는 기계도 있고 막 재밌거든요. 2층에 올라가면 그 화폐와 비슷한 취지의 훈장 뭐 이런 것도 쫙 전시돼 있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1시간쯤 박물관을 돌았는데 아직 이제 반밖에 이제 안 돌았어. 체험도 해보고 천천히 다니라고. 아니나 다를까 일만 이게 배고프다고. 지금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징징거리는 거야.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 나 먹을 거 좀 줘. 뭐 있어야지. 근데 내한테는 못 가잖아.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징징징징 하면서 막 내가 보다 안 돼가지고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질질질 끌고 나와가지고요. 주차장까지 갔어. 주차장에 이제 저는 이제 열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잖아. 뭐 할 거 없어. 뭐 열받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발로 차고 뭐 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큰 차 있대. 승합차인가. 그 승합차 옆에 세워놓고 막 같이 갔던 내 교회 후배 가족이 같이 갔는데 형 정신 차려 하면서 막 말리고. 그래 그 새끼들 내 후배들한테 너 가만히 안 있나 하면서 말리지 마라 하면서 생쇼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쪽에 경비 아저씨가 막 오더라고. 화폐박물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뭐고 화폐 찍는 한국조폐공사 안에 있어. 조폐공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돈 찍는 곳이야. 그러니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CCTV로 내가 애 때리는 모습을 본 거라.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화폐박물관에 그 경비 아저씨도 전부 경찰처럼 막 정복을 입고 있어. 경찰 비슷하게 생겼대. 멀리서 오는데 막 어디만 여기서 이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휴. 그래도 내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여행이 완전히 개판됐잖아. 두 가족이 한 차로 같이 갔는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이 운전하던 후배가 내 무서워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애 배고파서 문제가 벌어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먹을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식당이나 뭐 이런데. 근데 이 후배는 또 좀 고지식해. 내가 화가 나가 있으니까 식당에를 안 가고 내가 그냥 성질나서 집에 가자 했거든. 근데 집에 가자 하는 게 그 본 마음이겠어요? 빨리 애 배고픈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후배 이거는 또 진짜 내 집에 가자 한다고 있잖아. 고속도로 올리는 거야. 요즘처럼 대전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게 4차선 뚫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꼬불꼬불하게 막 그 추풍령 지나가고 막 아이고 내 참. 그러니까 이 작은 발단이 작은 일이요.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일이 자꾸 커지는 거라. 아 눈치도 없이 그 후배 이게 그래도 영희 아빠라고. 지난 겨울에 영희라는 애 교대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특강도 했잖아. 우리 아이들 앞에. 그 집이라 어릴 때부터 잠수령 오던 내 딸을 그대로 하고요. 우리 애보다 4년 후배인데 영희가. 이 아빠는 또 경명여고 선생님이라 국어교사. 멍청한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 열받은 것이 이제 이 집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아들한테 뭐 내 마음을 풀어주길 기대하는 건 완전히 물 건너갔어. 할 수 없이 내 스스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빨리 휴게소 들어가자 하면서. 왜냐면 우리 애가 배가 고파서 지금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참 비참하더만 그때. 좀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이야기 또 엉뚱한 데로 간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속상한 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 번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하고, 근데 우리 애는 몰라 다행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이한테 이제 사랑한다 하고 너는 소중하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래야죠. 그래야지 그 상처들, 데미지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지금도 저는 뭐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거든요. 우리 이제 지금 28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더라? 수면 무슨 검사? 수면 다운 검사. 하도 찌라리가 내가 예약했잖아? 그 지난 토요일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들어왔나?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강남에 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실비보험을 들고 몇 달 후에 오란다는 거라. 그러면 실비보험을 들고 오면 그 수면 다운 검사 검사비가 70만 원인데 그 중에 80%를 환급해 준대. 그래서 몇 달 후에 오라는 거라. 그 이야기를 우리 애가 하면서 나는 이미 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애가 뭐라 하겠어요. 단톡방에서 아빠 우약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저는 이제 딱 애 말하는 거 들으면 말잖아요. 지가 당연히 이거 실비보험 들고 와야 되는 거 하면 나한테 묻지도 않겠지. 아빠 실비보험 들고 오라니까 내가 몇 달 후에 다시 올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말긴데 우약곡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아드님 원대로 하옵소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네 뜻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발생하거든요. 어릴 때는 제가 내 뜻대로 하니라고 애 잡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전부 내 뜻대로 하니라고 애 잡는다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이를 향한 어떤 내 뜻이 있어서, 내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고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데 들어온 길에 검사해야지 하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아빠 웬일이고 이거. 그래서 그 말 했죠 진짜로. 그래 우리 아들 외국에서 고생하는데 아빠가 달리 도와줄 게 어딨노. 뭐 돈 70만 원 날리더라도 네 마음을 사고 싶다 내가 이렇게. 그랬더니 그 하면 인마 이것도 좀 양보해. 그러면 아빠 아까운데 내가 몇 달 후에 다시 할게. 뭐 아니 간다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기대하고 아이한테 뭐 말하면 안 돼. 이건 진심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 안 그렇거든. 가면 달랑 가서 검사한다니까.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치과 치료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강남에 와. 비행기 타고. 저 대구 절대 안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또 속상하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내 의라고 하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뭘 했어. 한 것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게 돼요. 이건 내 의를 쌓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옳음을 내가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이게 잡치라면 내 의가 된다니까. 니만 돈 벌었나 나도 집에서 아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둘 다 수고한 건 맞지만 그죠? 그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쌓아놓으면 몰라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속상하죠. 분이 나요. 시댁에 가면 왜 속상한 줄 알아요? 내 의를 쌓아놓고 나는 시댁에 대해서 이만큼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자꾸 더 이상 뭐 요구하고 오버하고 이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 의를 쌓아놔서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기대나 그죠? 이런 걸 내려놓고 해야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속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얄짤없어요.
그럼 진짜 가서 해본다니까. 검사 받아보고.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진료, 검사 잘 받았어.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갔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뭐라 한 줄 알아요? 다음 달 비행기 예약하게 40만원 보내라. 하면서. 이 새끼 왜 지 돈 버는 거 많은지 몰라. 그래도 회사 취직했으니까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니는 니 돈 벌어가 뭐 하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가 딱 입 닫아보지. 그럼 카톡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막 40만원 보내려고 카카오뱅크로 송금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와이프가 그래 보낼게 알았어 하면서 카톡 대답하더라고. 그런데 재빨리 취소했지. 우리 와이프가 보낸다는데 내까지 뭐 고맙도록 하면서. 그 신기하게요. 아예 마음을 늘 이렇게 얻잖아요. 그럼 아무 거리낌이 없죠. 찝찝한 게 없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주장이나 내 오름이 카톡방에서 표시되는 순간, 표현되는 순간 서로 부담이 되죠. 잔소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큰 놈이 항상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진짜 자식 같잖아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봐요. 우리 저 집 아이는 28인데 이렇게 듣지 말고 들어보라니까. 여러분들 초딩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한테서 자유롭게 재롱도 부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28이 딱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28이나 된 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려워져.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은 영원히 부모 자식이에요. 저는 27, 28 된 놈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나 똑같아요, 내한테는.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뭐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하고 이런다는 그 뜻이. 부모 자식 관계는 영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늘 행복하고요. 아이한테서 카톡 한마디라도 날라오면 기분이 좋고 이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저는 이걸 또 전 잘 몰랐는데 우리 스승한테 배운 거죠. 그 예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막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뭐 하나님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히 민망해서 지금 죽게 생겨서 심히 민망하고 괴롭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막 순종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우리한테 다시 해석해 주기로 내 원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상대방의 원대로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의 원대로. 또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동족들, 유태인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요. 심지어는 침을 뱉고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막 밑에서 이랬대.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은 사실은 내 원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상대방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를 너무 소중하고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하고 항상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내 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원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완전히 개판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오히려 아이는 그런 부모를 신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이러는 거죠. 제 마음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막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때 군대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SOS를 쳤잖아요. 우리가 SOS를 쳐서 내가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대 배치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맨날 배 안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
아빠한테 저 말만 들으면 자기가 이상하게 용기가 나는 말. 이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뜬금없이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위기구나.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죠. 그 말. 제가 한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 강의 같은 데 가서 제가 책 소개할 때 늘 하지만 그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거 자주 하죠. 저는 이 책을 아이한테 많이 읽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영감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 제 버전으로 이제 우리 아이한테 늘 말했거든요. 늘은 아니면 초등학교 때 말고 커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한 말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아빠 말을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이 말을 아주 큰 자기 인생의 자산으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위기에 처하니까 처음 전화 와가지고 한 말이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한 거야. 그거 저 금방 알았죠. 그래서 제가 막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래 네가 정말 힘든가 보구나 하면서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빠 인생을 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 해체될 뻔한 우리 가족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용기를 줄 때 제일 자주 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소홀히 하겠느냐. 그들은 설령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여인이 애기 엄마가 젖먹이 애기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항상 케어하고 돌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살고 돌보고 보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람인지라 또 그럴 수도 있대.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죠? 아기를 낳은 엄마는 그럴 수 있다. 혹시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제 애 버리고 가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정말 힘들 때 그 이야기를 말로도 하고 복사해서 카톡방에 보내기도 하고 이러지. 그때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아빠 내가 힘을 내볼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지대는 힘을 냈는데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차 몰고 부대를 쳐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우리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제 배에서 생각을 잘못하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으니까 부대하고 제가 싸워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배에서 육지로 옮겼어요. 육지에 바닷가에 가면 해양경찰서 파출소가 있거든요. 큰 해수욕장 같은 데도 있고 또 그 항구에도 있어요. 배의 입출입을 관리하고 이런 게 해양경찰서 산하에 있는 파출소인데 우리 아이를 이제 육지 파출소로 옮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 달 후에 제가 우리 아이를 찾아갔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차를 몰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파출소장이 이제 우리 아이 외박을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외박을 나와서 평택 시내 가서 평택 그 부두거든요. 평택 시내 가서 이제 그 파스쿠치인가? 커피숍 갔잖아. 지가 지금 죽을 뻔 해가지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빠 엄마가 올라가서 아이를 이제 겨우 안전하게 했고 또 잘 있는가 싶어서 아빠가 4시간의 차를 몰아가지고 평택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외박을 얻어냈어. 파스쿠치에 갔어.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의 눈치가 좀 이상한 거야. 다음 스케줄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마이건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지 친구들하고 홍대에 가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대구에서 먼 길을 엄마 아빠가 올라왔어. 이게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니까 엄마 아빠 내 따라서 서울 갈래? 하면서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 제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같아. 제게서요 그냥 자동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아들아, 아빠 엄마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네가 친구들 만나서 서울 올라가고 싶은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눈치 볼 거 전혀 없다. 엄마 아빠 네 따라 서울 가가지고 네 클럽 가 있는 동안 우린 여관방에서 뭐 하는 짓이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네 안전한 걸 봤으니까 그냥 대구로 내려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니는 전혀 엄마 아빠한테 부담 갖지 말고 요 커피 마시고 바로 서울 가거라 하면서 그러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있잖아. 얼굴이 확 펴면서 그래도 되나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기억이 정말 어떻게 내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보통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이렇게 돼요, 시나리오가. 시부모님들 다 그렇죠? 자기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내 아들 뺏어가놓고 하면서 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빨리 우리 교회를 보내야 돼. 왜냐면 어떤 말을 듣고 나면요, 내 의의가 없어진다니까? 많은 다툼이나 불행이 내 의의 때문에 생겨요. 내가 어떻게 니한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죠. 저도 하려고 하면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없겠어요? 내가 니 때문에 너 엄마하고 안 헤어지고 내가 처갓집에 2번이나 가서 빌어가지고 피땀 흘려가면서 빌고 막 니한테 엄마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내 모든 인생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34살 이후로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게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고 나서 그 수능 바로 다음날 잠순의 엄마들이 저를 초청한 약속을 미리 잡았어요. 보통 이제 수능 치고 나면요, 뭐 전화해가지고 수능 잘 쳤어 언니 하면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 이거 불문율 어느 대학 갔는지도 물어보면 안 돼. 다음에 3월 달에 동네에서 보이면 아 지방대학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네에서 안 보이면 인서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수능 치고 났는데 뭐 잘 쳤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뭐 물어보면 안 돼. 이게 큰 신뢰거든. 부담되거든요, 수험생 학부모에게는. 근데 이 잠순의 엄마들이, 잠순에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 바로 잘려요. 그 온라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제가 만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그 잠순의 초보 엄마들 맨날 모아놓고 그 코치하고 도와주고 이러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순의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절대로 연락 못 하게 됐어.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전화번호도 알게 되고 주고받고 이러거든요. 그 잠순의 고수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고 난 다음날 저를 초청했어요. 서울역 그 3층인가 4층에 가면 컨퍼런스 홀이 있거든요. 회의실. 그분들이 빌려놓고 당연히 이제 뭐 강의를 준다고 20명이 딱 비밀리에.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잖아요. 우리의 수능 친 다음 날인데, 수능 망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그 20명의 엄마들이 저를 기다렸다가 막 제가 들어가니까 바로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지금까지 명혁이 수능 때까지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했어요 하면서, 잠순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정말 고생했다고 막 저를 격려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마음이 울컥해가지고요,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원래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들으려고 저를 초대했는데 저는 2시간 동안 뭐 했는 줄 알아요? 아이를 키우는 지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주제로 막 울면서 제가 계속, 진짜 그때까지 수능을 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엄마들 다 울고 막 꼭 교회 부흥회처럼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특히 저 포항공대 대외협력처 근무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 내 강의 들으려고. 그분은 계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포항공대 대외협력처 직원인데, 그 포항에 가면 수학 경시대로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라고. 그 포항제철재단 산하에 있거든요. 그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인데, 이분은 수학 경시로 전국을 휩쓸고 있잖아. 그 선생님 이름이 뭐다? 박명전인가? 뭐 하여튼 책도 많이 내고요. 그러니까 포항제철 지곡초등학교 다니면 엄마들 로망이 뭔지 알아요? 수학 경시반에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애를 잘 키워가지고 전국 수학 경시대를 맨날 내보내가 상 받게 하고 막 거의 뭐 초등 수학 경시를 휩쓰는 학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인데 이 아줌마의 딸이 그죠? 그거 들어간 거라. 문제는 그거 들어갔는데 애가 죽을 지경인 거라. 맨날 그 빡신 수학고 경시 수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수학 경시반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려니 엄마가 불안하고,
이 기회를 쉽게 얻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니 애가 죽겠고 막 이런 거라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던 이 엄마가 서울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얼마나 많이 우는지 자기가 선생님을 만나려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온 것 같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내려올 때는 KTX 타고 저하고 같이 내렸어요. 옆자리에 동대구역까지. 그 제가 막 손수건 빌려주고 있잖아요. 막 하도 울어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울더라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들인데 이상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는 원인을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이유는요 어두워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내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있어도 시력이 정상적이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일식대 경험해보면 알죠. 일식대에서 해가 딱 달과 겹쳐져가지고 해가 딱 가려지죠. 그러면요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이런 경우 하려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뭐 자녀교육 서적을 읽고 해도 그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어떻게 행복한지에 대한 빛비침이 없으면 이상하게 나는 불안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상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둠에 갇혀있죠.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사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아이와 행복하게 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소통은 오늘 하루뿐인 것처럼 하고 공부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 공부는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형이나 저는 검정고시 했잖아요. 우리 형도 저도 2해 늦게, 제 동기들보다 2해 늦게 대학 들어갔어요. 어린 시절에는 한 해만 늦게 들어가도 이거 뭐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치명적으로 쪽팔리고 막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 삼수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학교생활 그때 어리니까 현역들이 와가지고 반말 해봐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 이 재수 해봐야 아는데. 저는 초등학교 2년 후배가 내하고 같은 그 학번이 됐어. 이 새끼 이게 막 컨디션 좋을 때는 선배님 겠다가 컨디션 나쁠 때는 반말 찍찍하고 이런다니까. 그럼 진짜 기분 나쁘거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놈이 2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인생은 그죠? 이렇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보고 아이를 키우면 훨씬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책이 블랙독. 이거 학교 강의 때 가끔 에이씨 뭐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영국 그림책인데 미국의 그림책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 데콧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비슷한 취지로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2013년인가 2014년인가에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가장 최신식 그림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드는 생각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11월, 12월에 학교 강의가 없으면 제가 엄마들하고 또는 우리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 쓰는 그 좋은 그림책들 있잖아요. 이걸 내가 한 3년치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그 책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엄마들이 어디 다른 자기 동네 가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도움이 되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무료 프랜차이즈를 내가 해보려고. 누구든지 엄마들이 자기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 정리를 하면 올드해지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보통 유명한 프랜차이즈 보면 본사에서 정리하죠. 그 교재도 만들고 이래가 내려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수업도 그렇고 항상 물론 고전적인 책도 택하지만 가능하면 최근의 이제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림책 이걸 늘 골라서 엄마들한테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근데
그걸 정리해버리면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을 못 하잖아. 맞죠?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두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블랙독 이런 그림책은 저는 우리 연구소에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집에 그림책 많이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 빨리 너 집에 가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지금 이거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영국에서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을 받은 그림책.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가끔 소개도 하고 이러죠. 일단 책을 한번 읽어보고 검은 개라는 뜻이죠. 안쪽 표지를 넘기면 이런 겨울인가 봐요. 수채화가 이렇게 이 지은이는 저는 뭐 이렇게 익숙한 분은 아닌데 영국에서는 제2의 앤서니 브라운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리고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은요 주로 작품성이 뛰어난 그 그림책에 주는 상이래. 약간 성격이 다르대요. 갈데코다고. 그리고 출판사는 북스토리 아이. 여기 그림 좋은 그림책 많이 내는 출판사죠. 북스토리 아이. 어느 날 그 안쪽 표지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나의 가족과 세상의 모든 가족들에게. 보여요? 어느 날 검은 개 한 마리가 호프 아저씨네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호프 아저씨였어요. 세상에, 호프 아저씨가 토스트 접시를 쨍그랑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호랑이만한 검둥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면 좋죠? 하고 호프 아저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꼼짝 말고 집안에 계십시오. 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딸깍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이어 호프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호프 아주머니는 찻잔을 툭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그림을 좀 작아서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호프 아저씨가 자기 집 앞에 나타난 검은 개를 쳐다볼 때는 여기 검은 개 보이죠? 이런 크기로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호프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어머나, 호프 아주머니는 찻잔을 툭 떨어뜨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당장 큰 소리로 호프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코끼리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 어쩌면 좋아요? 어서 불을 다 꺼요. 녀석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게. 여기 뭐 검은 개가 있죠? 이제 코끼리만해졌어요. 다음으로 에들라인이 일어났습니다. 꺄! 에들라인이 칫솔을 탁 떨어뜨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에들라인은 당장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 앞에 티라노사우루스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알다 마다. 어쩌면 좋죠? 빨리 커튼을 닫아. 녀석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곧이어 모리스가 일어났습니다. 으아! 모리스가 곰인형을 툭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리스는 당장 큰 소리로 가족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 앞에 빅제피만한 검둥개가 있는 거 아세요? 에들라인이 물었습니다. 빅제피가 뭔데? 모리스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몰라도 돼. 어쩌면 좋죠?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불 밑에 숨어. 여기 한글 버전에는 빅제피는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세스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라는데, 이건 여기 그런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영어 버전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뭐 빅제피가 세스미 스트리트의 등장 인물인지 아닌지, 하여튼 굉장히 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집만해졌어요. 집채만해졌어요.
호프 아저씨의 가족들이 꼬맹이라고 부르는 막내가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 입을 뒤집어 쓰고 뭐해? 가족들이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금둥개가 볼까봐 숨어 있는 거야. 에이 겁쟁이들. 꼬마는 다짜고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나가면 안 돼. 가족들이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녀석이 널 잡아먹을 거야. 네 머리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을 거야. 네 뼈를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거야. 하지만 꼬맹이는 어느새 나가고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검둥개가 꼬맹이를 향해 고개를 내밀며 훅훅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와, 너 덩치가 진짜 크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덩치야? 검둥개는 킁킁 꼬맹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꼬맹이 보여요, 여기. 엄마야. 꼬맹이 보이긴 해요? 네. 여기 있죠, 여기에. 그래, 좋아. 그런데 나를 잡아먹으려면 먼저 나부터 잡아야 할걸? 그 말과 함께 꼬맹이는 가지를 낮게 들여온 나무 밑으로 총청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꼬맹이는 노래를 하나 지어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따라오고 싶으면 덩치를 줄여라. 검둥개는 꼬맹이를 따라갔습니다. 꼬맹이는 꽁꽁은 연못을 향해 쌩하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닭은 자리 밑을 지나 얼음 위를 내달리며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리는 뚱뚱한데 얼음은 얇지. 살을 빼지 않으면 퐁당 빠지지. 검둥개는 계속해서 꼬마를 따라갔습니다. 꼬맹이는 종종거리며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주르륵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더니 뺑뺑이를 빙 돌아 달려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배는 뚱뚱해, 내 배는 날씬해, 똥배만 없으면 쑥 통과할 텐데. 검둥개는 여전히 꼬맹이를 따라갔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꼬맹이는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나를 따라서 우리 집에 들어가면 다들 왜 꼭꼭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꼬맹이는 고양이 문을 통과해 따뜻한 집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꼬맹이는 몸집이 정말 작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검둥개도 그랬답니다. 집안에 들어온 꼬맹이는 빨래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검둥개가 낑낑거리며 뒤따라 들어오자 잡았다 하고 큰소리 외치며 바구니를 후다닥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로 그때 호프 아저씨네 나머지 가족들이 잡동사니 방어벽 뒤에서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우적우적 씹어 먹히지 않았네 하고 호프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아작아작 깨물어 먹히지도 않았네 하고 호프 아저씨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았네 하고 모리스가 외쳤습니다. 모리스는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거든요. 검둥개는 하고 에들라인이 물었습니다. 꼬맹이는 말없이 바구니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호프 아저씨네 가족은 덜덜덜 떨 만큼 검둥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무시무시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사납네 하고 호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들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꼬맹이만도 못하다니.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꼬맹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호프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정말 용기 있는 아이야. 저렇게 덩치 큰 무시무시한 녀석과 당당히 마주하다니.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대꾸하며 꼬맹이는 난로가로 다가갔습니다. 그 뒤를 검둥개가 졸래졸래 따라갔습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이 꼬맹이가 검둥개를 꼭 안고 있죠. 이 블랙독이라는 영어 표현이요, 우울증이라는 뜻이 있대.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생을 블랙독과 싸워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평생을 우울증 앓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지은이가 우울증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맥락을 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관점, 자,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까만 개가 집 앞에 나타났는데 아빠부터 벌써 호들갑을 떨면서 호랑이 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엄마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코끼리 만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차례대로 나와서는 더 크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뭐 친구하고 뭐 다툰 이야기를 해.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도 하죠. 이거 우리가 이제 사물을 또는 사건을 또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맞고 왔어. 예를 들면. 근데 이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자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온 동네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 봐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막 부정적인 걱정을 막 내놓고 이러면 막 갑자기 커지는 거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엄마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학교 폭력이 되는 일이 있다니까. 학교 폭력 사건 내가 어떻게 돼? 징계위원회 해봐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뭐 처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막 이래 일이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라. 근데 우리 연구소 엄마들 보니까 참 지혜로운 것이, 우리 특히 1학년 엄마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우리 꼬마들이 여기서 연구소 형들하고 놀다가, 맨날 쌍용애가 놀이터 가서 놀다가 형들한테 얻어 터지고 오거든? 그죠? 그러면 옛날에 저는요, 우리 애가 누구한테 맞고 오잖아. 너무 속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만 체포해가지고요. 진짜 내가 이런 일 많이 했어요. 이 새끼 하면서. 그래서 쫓아가고 보면 우리 애보다 조금 더 큰 눈꼬만큼. 그래서 내가 반 죽이려고 쫓아가 보니까 벌써 내가 가는 순간 애가 막 울고 있어. 우리 애 때렸던 애가. 그 나는 막 기세로는요, 이거 뭐 붙잡아가 반 죽이려고 갔는데 우리 애보다 요만큼 더 크고 내가 나타나자마자 벌써 우니까 어떡 해요. 문방구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달래가지고 내가 혼내려 갔다가 도로 달래고 위로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 많았거든요. 그 진짜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막 학교 갔다 오면 심심찮게 제 기억에 몇 번이나 학교 갔다 막 뛰어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아빠 망치 못 봤나? 막 하면서 오거든. 그때는 누구한테 혼났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속상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망치 찾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제 풀에 좀 화가 좀 가라앉죠. 왜? 아빠가 동조해서 막 망치를 찾는 중이니까. 나중에 망치 없거든? 그러면 이제 파리채를 들고 가자 하면서 이제. 크기가 작아졌죠. 그걸 파리채 들고 간다니까? 파리채 들고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 미끄럼틀 타다가 우리 애를 밀어낸 그 한 학년 높은 형들이 없어. 그럼 갔다 오면서 이제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훨씬 작아지는 거라. 망치로 해결해야 될 사건이 파리채로 줄어들었고, 나중에 가보면 파리채도 안 사용해도 되게 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호들갑 떨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일이 커지죠. 우리 연구소 엄마들은 1학년짜리 엄마들 보니까 여기서 함께 살면서 있었던 이제 형들, 좀 거친 형들이 있거든요. 여기 4학년 형들 보면 3학년도 있고. 그러니까 몇 대 맞잖아요. 근데 여기 엄마들은 보통 내 같으면 막 놀이터 뛰내려가가지고 그만 붙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싶은데, 아니면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애 좀 잘 키우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싶은데, 이상하게 여기 엄마들은 담대하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속은 어떤지 몰라. 썩어 문드러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가더라고. 속은 상하겠죠. 근데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를 그대로 보고 우리를 본대로 자기들이 사물을 인식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크 찍찍거려서 그렇긴 한데, 옛날에 우리 형이 있잖아요. 우리 형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주에 있는 안경점 고모, 먼 친척 고모가 하는 전주에서 가장 큰 안경점에 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내하고 동생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 있는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이제 갔죠. 그리고 엄마는 대구에서 공장 기숙사 생활 하다가, 소리가 커서 그런가 봐. 이제 괜찮지? 볼륨을 낮추니까 괜찮네. 엄마는 공장 기숙사 생활 하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어린 아들 둘을 친척집에 보내놓고 너무 속상하고 안 됐으니까, 어느 날 공장을 때려치우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외삼촌 집에 있던 저하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그 산동네 그 다다미 집이라고 하죠. 막 하여튼 다 찍어진 어떤 벽 옆에 이렇게 막 그래 그 임시로 지은 그런 아주 싼 집에 세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시장에 가서 과일 상자 요렇게 하나 놓고 그 위에 감 4개를 요렇게 쌓아가지고 3개 놓고 1개 쌓고 이래가지고 한 무더기에 1,000원씩 이렇게 팔잖아요. 얼마나 그 시장에 나가서 과일 장사라고 그렇게 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은 혼자서 외롭게 그 전주에 있는 안경점 가서 사완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공부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3번이나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도망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라. 집안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또 우리 형을 데리고 가고 3번을 데리고 갔어요. 마지막 3번째 형이 도망을 나왔는데 와보니까 대구에 집이 없고 엄마가 서울 가 있는 거야, 동생들하고. 그 형이 할 수 없이 갈 데 없어가지고 큰 집에 갔어요. 내당동에 그때 큰 집이 있었는데 큰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이 큰엄마 보고 제가 시장에 나가서 번데기를 사올 테니까 요거 좀 삶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야. 번데기 장사하려고. 우리 그때 15살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요. 자기는 아버지에게서 뭘 받는데 뭘 받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폐병 환자였다고 했죠. 폐병 환자이기 전에는 큰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노름판을 돌아다녔어요. 하우스를 전전하면서 항상 돈 든 007 가방을 들고 노름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이제 가정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아빠를 버리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동생 태어나기 전인데 엄마는 저를 데리고 또 도망을 가고 아빠는 우리 형하고 대구에 덩그러니 남은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을 이제 밥을 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도망가고 없고 집에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요만한 상자에 뭐 옛날에 라이터 돌 그리고 기후비계 손톱깎이 이런 걸 넣어서 이제 팔러 다니는 이런 일을 했어요. 행상 비슷하게. 그걸 하다가 집에 쌀이 떨어졌다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상자를 열더니 그 상자에서 물건 몇 개를 꺼내가지고 동산병원 앞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도 쌀을 사서 집에 와서 밥을 해서 우리 형을 해준 거라. 우리 형이 그거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봤어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 형이 그 15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15살 때 전주에서 도망와가지고 대구에 딱 있었는데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꾸면 먹고 살 수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걸 본 거라. 아버지가 자기가 팔던 물건 남은 거를 가져다가 동산병원 내거리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쌀을 사서 저녁을 해서 우리 형을 먹인 거죠. 우리 형한테는 그게 딱 찍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꾸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게 딱 찍힌 거죠. 그래가지고 15살 때 그죠? 시장에 가서 우리 형 그때 돈 얼마 있었더라 용돈을 가지고 번데기를 산 거예요. 번데기를 사서 큰엄마 보고 삶아달라 한 거라. 그 번데기 삶은 거 가지고 우리 형이 15살 때 옛날에 대형학원이라고 내당동에 가면 큰 재수종합학원이 있었거든요. 대형학원 앞에서 번데기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 먹고 살았다니까. 그러면서 혼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태도를 그대로 보는 거라.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인식한 대로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 책에 나오는 검은 개 한 마리 나타났는데 막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크게 인식하면 애들도 두려워가지고 막 큰애들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순수한 막내만 안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형 그 찍힌 장면이 희한하죠. 우리 형은 아버지가 물건을 내다 팔아서 돈을 바꿔서 먹고 사는 걸 딱 자기 인생에서 딱 사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 그런 장사를 했다니까. 번데기 장사도 하고요. 저것도 했죠. 폿도 설탕 녹여가지고 비행기 만들고 배 만들고 금붕어 만들고 동그란 꽝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형이 옛날에 저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했다니까. 저는 알바생, 우리 형은 그거 주인. 그래가지고 돈 그때 뭐 10원 내고 봇도 뽑아가지고 큰 거 되면 왜 설탕 녹여가지고 배 만든 거 이거 주고 꽝 되면 요만한 거 주고 막 이런 거 하고요. 우리 형은 그게 찍혔어. 그래서 지금 아마 사업하는 거 몰라. 우리 형 지금 대학병원을 빼면 대학병원 빼고 나면 대구에서 우리 형 병원이 제일 큰 축에 들어요. 의사지만 그냥 로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활 전문 병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장 재활 전문 병원 하고 있어. 근데 저는 어릴 때 뭐가 찍힌 줄 알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비산동 단칸세방에서 엄마 밥일하고 가고 나면 밥상 펴놓고 형 공부시키던 거, 이거만 내게 찍혔어. 내가 어릴 때 5살 때 보니까 우리 형 1학년인데 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항상 그 책 펴놓고요. 바둑아 영희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이게 운율이 있거든. 이게 국어 1-1. 이걸 항상 형한테 암기를 시킨 거야. 근데 형은 이제 아버지가 무섭게 하니까 암기를 잘못해서 버벅거리고, 저는 5살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저절로 다 외운 거야. 그래, 우리 형이 버벅거릴 때마다 내가 줄줄줄 청산유수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 그래, 우리 아버지 유언을 그렇게 했잖아.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공부를 못 시키겠으면 형하고 엄마가 둘이 벌어서 둘째를 공부시키라 하면서. 이 착시죠, 착시. 여러분들도 애들 여러 키워보면요, 큰애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둘째는 알아서 막 기고 척척척 잘하고 이렇죠. 이게 다 학습 효과라. 언니가 맨날 당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애들은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거라. 특별히 뭐 둘째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형은요, 아버지가 4학년 때, 우리 형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없는 집안에서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저기 인지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대구에서 전통이 가장 오래된 새 학교 중에 하나가 인지초등학교인데 거기서 어린이 회장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번데기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그 중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고등학교 갔잖아요. 아무 엄마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뭐 학비 겨우 대줄지 말지 이런 형편에서 어쨌든 지 혼자 공부해가 경북대가 의과대학 갔잖아. 착시죠, 착시. 근데 저한테는 하여튼 그게 찍혔어요. 새학기가 되면 형이 교과서를 받아오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공사장에 나가서 돈가루푸대를 구해왔어요. 돈가루푸대 시멘트 포장지죠. 시멘트 포장지는 실밥을 앞에서 탁 당기면 밀가루 포대하고 비슷해, 원리가. 다라락 뜯겨요. 그리고 나면 시멘트 묻은 그 상표 찍혀있고 이런 거 그거 딱 벗겨내고 나면요, 속지, 갈색, 방수 코팅된 속지가 여러 겹으로 나와요. 아버지는 항상 형 교과서를 거기 딱 펴놓고 규격대로 딱 잘라가 딱 접고 이래가지고 형 교과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표지를 싸주는 거라. 표지 싸주고 거기다 정성껏 색연필로요, 국어 1-1 하면서 써주고. 나는 이게 딱 찍혔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우리 애가 딱 1학년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돌가루 포대 찾았다니까? 나도 모르게 30년 후에 난 까맣게 기억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애 낳고 애가 1학년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돌가루 포대 찾다가, 요즘 뭐 공사장이 이 근처에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달력 째가지고 책을 정성껏 올려놓고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내가 애 책 표지를 막 요래 쌌다니까, 정성껏 진짜로. 근데 요즘 달력에는 색연필이 먹질 않더라? 국어 1-1 쓸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네임펜 가지고 그거 하는데 우리 옆에 내 어디만은 아이고 청승맞은 인간아 하면서, 요즘 문방구 가면 비닐로 된 표지 얼마나 세련된 거 파는 줄 아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아이고 이 옆에 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나 하면서.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생각을 계속하고 막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찍혔어요. 애 공부. 우리 아버지가 형 공부시키는 장면 찍혀가지고, 우리 형은요, 자기 애들 완전히 그냥 공부에 대해서는 형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대충 키웠다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 내가 그래 어린 서점 다니라고 조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요, 내게 본 게 그거라 가지고 애 공부에 올인했잖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과 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있었던 장면 중에 자기한테 보인 것 그대로 산 거라.
그래서 우리 형은 늘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진짜 부자라니까? 여기 가까이 살잖아. 내가 뭐, 보성 은하 사는데, 아파트 평수 얼마나 넓은지 몰라. 거기 숨바꼭질하면 못 찾겠더라고. 그리고요, 뭐, 차도 뭐, 오만, 조카들, 뭐, 이제 애들 다 커서 그렇긴 하지만, 최첨단 뭐, 전자기기, 그 책상에 막 굴러 댕기고요. 차도 뭐, 몇 대인지 몰라, 나.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라. 신기하대. 우리 형이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 번데기 장사하던 이야기를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거든, 울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찍힌 대로 자기가 살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대로 찍힌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저도 신기하게 똑같이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이 한 것, 난 주로 공부를 중심으로 내게 찍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꼭 그대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것처럼, 형한테 한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내가 공부에 대한 자녀교육 강의를 맨날 하고 다니잖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그걸 아이들이 다 자기대로 사진을 찍는 거라. 그래서 그 찍힌 것이 나중에 먼 훗날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요. 이건 외모만 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유전자만 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문화도 유전받는다고 했죠. 그 다윈 이후로 가장 뛰어난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낸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되던 책이 두 권인데, 만들어진 신. 이분은 진화생물학자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내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 밈이란 유전자가 있어요. MEEM, 밈. 그죠? 그 생물학적 유전자를 보고 진이라고 불러요. 약자로 GNE, 진이라고 부르죠. 그 진을 패러디해서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라. 문화가 컬처잖아요. 문화를 왜 M이라고 했지? MEEM 하면서, 그죠?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투는 어땠는지, 책을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적으로 유전받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산대,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모든 어떤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전환하고 해석을 잘해서, 그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요,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일들,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림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 날개가 돋아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내게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일이 다가오잖아요. 찾아오거든요. 아직은 여러분들 아이들도 어리고 이래서 뭐 별일 없겠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 들고 하면 우리 소중한 어른들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뭐 가족들 중에 암 걸리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속상하고 재수없고 다른 집에 안 온 일이 왜 우리 집에 오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일어나는 일인구나. 우리가 사람인 것 같죠? 사실 사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생물학적으로 사는 이 사람 보고 사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걸 보고 진짜 사람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사람이죠. 근데 맨날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막 물어 뜯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살면요, 이건 동물이지, 동물.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그죠?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더불어 살게 하는 진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날개가 돋은 일이 나중에 또 다른 날개가 돋은 어떤 예쁜 아가씨를 딱 만나서 사랑이 빠지고 나니까 내게 날개가 돋아는 일이 감사한 일이 된 거야.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일이 지금 너무 감사하게 됐어. 그 사건이 나를 결핍 있게 한 거라. 흔적 있게 한 거죠.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죠. 포시하게 자란 사람들은 철이 없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항상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게 치명적 약점이라 사실. 저처럼 어릴 때 애정 결핍, 트라우마, 그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여기에 대한 내 인식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가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항상 뭔가 좋은 결정을 못 하는 거라.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조언할, 그죠?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까딱하면 치명적 약점이 될 뻔 했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 왜? 지금 우리 스승을 만났을 때 우리 형이 바로 첫인상이 아버지 같다 이렇게 느꼈거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한테. 어떻게 이걸 귀신같이 알았는지 우리 목사님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제 지나온 모든 날이 다 복되게 해석이 된 거죠.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고려의 관점에서 보면, 정몽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계는 역적이죠, 역적. 고려를, 그죠? 망가뜨리고 이지조선을 창건한 역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혁명이, 역성혁명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왕조가 딱 생기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역적으로 몇 대조까지 무덤을 파내가 다 이러죠. 근데 이성계가 성공했어. 왕이 됐어. 이지조선이 시작됐어. 어떻게 됐어요? 집행전 학자들 시켜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어. 용비어천가가 뭔지 알아요? 이성계를 있게 한 이성계의 조상들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배웠어요? 고등학교 다녔어? 난 고등학교 안 다녀도 아는데. 이성계의 4대 조상이, 이 세종이 편찬했지. 세종의 조상이, 그죠? 이성계하고 이성계 바로 밑에 세종 아버지 누구더라? 하고, 그리고 이성계의 4대 조상, 목조, 도조, 익조, 환조라고 불러. 왜? 왕의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조라고 부르잖아요. 특히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은 조라고 부르죠. 태조. 어떤 나라든지요, 처음 그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도 주로 태조라는 이름으로 조자 붙이죠. 전쟁을 했던 임금도 조자 붙이죠. 이런 거 알아요? 평안했던 왕은 종 붙이고 뭐 이런 거 알지? 그래. 목조, 도조, 익조, 환조, 이게 이성계의 4대 조상이라. 그리고 태조, 태종. 이 6명의 임금을, 6명의 조상을 찬양하는 노래가 용비어천가라. 왜 그렇게 했어요? 세종 때 와보니까 조선이 너무 태평성대가 되고, 세종이 뭐 조선시대에서 가장 거진 임금이라고 하잖아.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온 모든 날이 다 오늘날을 위해서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 조상들 은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조상들의 그 공을 찬양하는 거지. 만약에 혁명을 했는데, 누구더라? 최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반대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압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조, 도조, 익조, 환조 이 사람들은 전부 뭐라카노 이거 무덤에서 시체 꺼내가지고 처치하는 거, 부관참시 이런 거 하는 거지. 인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내 지나온 모든 날들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다 도움이 된 거야. 실패까지도 도움이, 실패까지도.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버려준 것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내게 가장 부끄러운 사건, 표면적으로 보면 남자 개인의 인생으로서 가장 쪽팔린 사건인데, 얼마나 못나서 마누라 하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았을까. 이게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죠.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이 사건이 제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한 2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아버지 돌아가신 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건 할 수 없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번째 사건이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려준 거. 그 버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운동권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대구에서 운동권 해봐야 출세도 못해. 운동권 하나 출세하려면요, 광주나 서울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진짜 선배들 중에요, 37대 국회의원 된 애들 있잖아.
광주의 정상용 선배라고 36인가 37살에 김대중이 공천해가 바로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어. 그리고 이해찬도 36세 관악구에서 김대중이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바로 됐어. 부산에서는 노무현, 원래 노무현이 우리 운동권 정당 만들 때 같이 하려고 했어요. 제가 운동권 정당 처음 만들었다 했죠.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1988년도에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때 노무현, 김광일 이런 변호사들이 부산 지역 운동권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하기로 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그때 우리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은 대통령 선거를 죽 써서 개줬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다 출마하는 바람에 졌어. 노태우가 됐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88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하잖아, 국민들한테. 그래가지고 김대중과 김영삼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거야. 그때 이해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김대중의 스카우트가 돼서 공천대가 다 바로 국회의원. 부산에서는 노무현이 그때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바로 국회의원 됐어요. 김광일도 그렇고. 근데 대구에서는 아무도 안 됐죠. 제가 진짜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가 있었는데 제 13년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가 있어요. 이강철이라고. 이분은 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민주운동 해가지고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가서 7년 몇 개월을 살다 나왔어. 대구에 살아있는 민주운동의 대부예요. 산증인. 그 공교롭게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고. 이 선배가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 4학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정당 만들고 이런 일 했거든요. 이 형이 몇 번 국회의원 출마했다니까? 제가 연설문도 직접 써주고 이랬어요. 수성구도 출마했다, 중구도 출마했다가 나갈 때마다 떨어지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반역의 도시거든, 대구는. 미안해요. 뭐, 이상한 정당 지지자들 많을 텐데. 아니, 뭐, 우회돼가지고, 여기는 뭐, 그냥, 그 정당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 사이코 같은 조원진도 여기서 되잖아, 달서구에서. 아유, 사이코도 왕사이코라. 지금 뭐, 무슨 당? 대한애국당인가? 혼자 하고 있어, 혼자. 촛불 집회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하다가, 그래도 지금 뭐죠? 무슨 당? 새누리당? 맞아요?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 그래. 그래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정당같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뭐 바른정당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하고 뭐 익하는 판에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혼자 나가가지고 뭐 대한애국당인 거야. 아이고 내 저기 달서구 국회의원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건 누가 뽑아가지고 됐을 텐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노? 그래 대구서는 그죠? 운동권에 천하 없는 운동권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그때 노무현이 대통령 됐을 때 대구 운동권이 되고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저하고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요 전부 청와대 들어갔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무슨 과장도 하고요. 국무총리실 내보다 2년 선배 경대 철학과 나온 선배가 있어. 대구 운동권에서 이강철의 가장 그 오른팔이었던 형이 있는데 2년 선배인데 이 양반은 나중에 보니까 차관급도 차관급.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그리고 저하고 놀던 계대 출신 이런 애들은요 전부 청와대 행정관. 내만 우리 마누라가 저를 버리는 바람에 운동권에서 딱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로 끌려가가지고 내 생판 팔자에도 없던 신은 관념,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하는 걸 배웠는데 나는 지금도 저는 신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달리 부를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종교가 없어지는 게 소원이래. 왜? 너무 왜곡돼가지고. 그냥 정말 자기 뜻이 없이 사는 예수처럼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이상하게 전부 벽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갈라놓고 있잖아요. 알량한 지식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저거 교회를 우리를 꼬셔가려고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좁아서 앉을 데 없거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한 번 절을 따라오잖아요. 절을 따라 우리 교회 온 엄마들 많아요. 강의 듣다가 수십 명 있어. 근데 한 번 따라오면요 이 엄마들 내가 평생 AS 해야 되거든. 우리 교회는 희한한 곳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해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웃이 함께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모기님을 평생 AS 하고 있잖아. 저기 성질 부리고 지멋대로 다 한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다 감수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많이 따라오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 그런 의도 저는 전혀 없어요. 성당 다니신 분들은 성당 다니신 분들대로. 제 강의를 듣던 엄마 중에 실제로 남편이 스님인 엄마도 있었어요. 조계종 말고, 조계종은 대처성을 허용하지 않죠. 근데 다른 종파들 중에는 대처성을 허용하는, 철을 허용하는 종파가 있어요. 남편이 저 수성구에 스님 하는 엄마도 있어. 그 엄마도 저하고 늘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을 진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종교가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교는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나?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성당에 다녀. 그래서 내가 성당 가는 거지 뭐.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형 나쁜 어린이 될까봐 아버지가 갑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우리를 데리고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이렇게. 원래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 여러분들 남편 만나는 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지금 남편 어떻게 만났어요? 대부분이 어떤 직장에 가서 거기서 뭐. 그렇죠? 전부 그 좁은 자기가 아는 지인의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내가 남자를 선택할 것 같죠? 우리가 진짜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송중기를 선택하거나 뭐 원빈을 선택하거나 이래야 되지. 근데 내 범주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거든. 그 제한 안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자유가 별로 없다니까. 내 생각이 어디서 들어와요? 그럼 그 생각대로 살게 돼요. 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얽어매고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이런다니까. 불안감이 딱 들어져요? 그러면요 내 몸이 이 불안감에 끌려다녀. 그래서 동네 언니들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 왜? 안 따라가면 불안하거든. 다수가 하는 거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인식, 부모의 인식, 특히 엄마의 태도, 인식, 경험, 이걸 아이들 그대로 유전받는구나. 이걸 잘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표정이 밝아야 돼.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불안하잖아요? 뭐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우왕좌왕하죠? 그럼 애들도 불안이 그대로 전가된다니까. 근데 내가 담대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일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뭐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이게 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맨날 있어요. 맨날 하나 막 삐져가 울고 있잖아요. 뭐 심하들은 맞아가 울고, 여자애들은 때리진 않더라. 저끼리 삐져가 울고, 뭐. 그런 일이 늘 발생해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 일로 여기면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아니지. 그죠? 그러면서 경험도 쌓고,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우다가 언니들한테 따돌림을 당했구나. 딱, 이런 경험을 쌓죠? 그러면 이제 성숙해지는 거라.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은 우리 집에서나 통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사는 곳에 나오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라. 이게 사회생활의 시작이죠. 유치원 가면 이거부터 배워요. 그전에는 집에서 땡강 부리면 내 멋대로 됐는데, 유치원 딱 가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거 배우는 거죠. 좌절을 배우고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들이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통과 의례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알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게 뭐 속상한 일도 아니고 뭐 난리칠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폭력, 그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스치면서 하는 말, 엄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말 할 때는 아주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아이들 생각에, 그죠? 물론 뭐 당장 뭐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이야기해야 되죠. 충분히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고. 옛날에 우리 모기님 딸 키울 때 저를 만나기 전에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오만 사교육 다 시키고 키웠다 했죠.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더라니까, 사교육비만.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영어 원어민 가외, 영어 화상 채팅, 뭐 또 뭐 뇌호흡, CMS, 가야금, 성악, 생각나는 게 다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적어보라 했다니까? 적으니까 뭐 15가지가 쫙 적더라고, 완전 자리에서. 그러니까 겸이가 어느 날 하루는 성서에 살 때인데 높은 아파트 밑을 내려다보면서, 엄마 뭐라 했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게 이제 겸연말을, 가난하게 했죠, 마음을. 그래서 다른 어떤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흘려들어지지 않은 거죠. 겸연말은 학교에서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서글픈 데서 들었거든? 성서 학부모회라고, 학부모들의 운동권 아줌마들의 임의단체가 있어, 성서에 가면. 주로 많은 자에 촌지 거부 운동하고, 또 뭐 하더라, 뭐 학교에 무슨 일 있으면 학교 쫓아가가 막 항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앞산 터널 뚫는 거 반대하고, 뭐 생태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고, 그런 엄마들 모임이 거기 그 당시에 성서생협 사무실 같이 쓰고 있어요. 성서생협, 성서학부모회, 또 뭐더라? 와룡배움터라고. 애들 방과후 공부방. 요 세 가지 일을 한 조그만 곳에서 성서에 같이 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엄마가 호소요치라는 어린 서점에서 제 강의를 듣더니 좋아 보였나 봐. 그래서 저를 거기 초청했어요. 그 매주 한 번씩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초청한 옆에 애들이 오지를 않아. 아침에 강의하러 가면요, 샷다문이 내려져 있어. 어이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떡하는 줄 알아요? 그 앞에 아파트도 있고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놀이터가 있어. 아파트 놀이터. 그 놀이터에서 내가 그네 타고 있다니까? 그네 타고 있으면 뒤늦게 이제 강의 듣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수소문해가 키를 찾아가지고 문을 열어. 들어가보면 그 와룡배움터라 가지고 그 유아들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없는 애들 거기서 놀고 공부도 하고 이런 숙제도 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러 갔는데 내 앉는 의자가 유아 의자 있죠. 노란 거, 조그만 거. 거기 모여있는 엄마들도 그때 12명, 13명 뭐 이 정도 됐어요. 그걸 1년을 갔다니까, 거기 매주 한 번씩. 저도 대단하죠. 저는 정말 B형이자 이기적인. B형이 뭐라고요? 오이지라 했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제가 우리 스승이 어떻게 사는가를 내가 그대로 보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어설프지만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 성서학부모에 그 어설픈 곳에 가서 노란 유아의자 앉아가지고 엄마들한테 강의를 1년 2개월을 했어. 근데 거기서 저 엄마가, 모기님이 그 강의를 들었잖아요.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모기님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37이었어. 한참 청춘이었는데. 지금은 48인가 뭐. 그때 10몇 명 중에요, 4명이나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 왔다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교회 궁금하다 하면서, 내가 오라고 소리 안 했거든. 절대로 안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차 몰고 어느 날 왔더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원히 함께 살게 됐죠. 이웃이 돼가지고. 무슨 말 하다 또 이렇게 하고 있노?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전가된다. 문화적으로 유전된다.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블랙독 하나, 개 한 마리 나타났어. 호들갑을 떨면서 막 호랑이 같다 하고, 뭐, 그 다음에 뭐라고? 코끼리만 하다 하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더 불안해하는 거라. 더 크게 인식이 되죠. 빅제픽 같다 하고. 그죠? 이 집 막내만 이런 게 없는 거, 선입견이 없는 거죠. 이 심리학에서 확신편향이라는 게 확신편향. 그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만 자꾸 보는 거라. 동네 언니들한테 애들 선행학습 시키는데 이걸 딱 들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모든 자녀교육 뉴스나 강의나 이런 걸요, 전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듣는다니까? 이걸 필터링이라고도 하죠. 정수기에서 필터링 해내잖아요. 뭐 중금속 이런 거 필터링하고 맑은 물만 내려보내죠. 그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편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는 경향, 이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확신편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뭐가 입력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래? 알을 낳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이걸 이제 깊이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즐겁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우리가 사는 거 그대로 물려받아요. 달리 뭐 공부 잘해서 행복해진다, 천만의 말씀. 공부 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좋은 회사 취직하면 행복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 있다가 퇴직한 친구가 있는데, 얘 말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숙사에서 그렇게 투신을 많이 한대. 왜? 중노동이 시달리거든. 대기업이 그냥 돈 주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가 대기업 취직하면 좋은 줄 알잖아요. 안 그렇다니까.
돈 그냥 안 줘요. 정말 혹사한다는 거 중노동에 시달리고요. 항상 감시하고 회사 물건 빼갈까봐 뭐. 아니 실제로 저 아산에 삼성전자 기숙사 있거든요. 저 수원에도 있고. 그래서 투신을 여러 명이 했잖아요. 카이스트에서도 심심하면 투신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공부 잘한다고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그거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여러 번 말씀드리면 행복은 내가 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그죠? 흐르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에서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그죠? 이 마음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흐르는 곳에서 행복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죠. 행복은 그러니까 농사로 말하면 열매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생명이 흐르는 곳에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서 열리는 것 같은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행복은요, 내하고 상대방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발생해요. 저는 어떤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하면서 있잖아요. 뭐 중독돼가지고 오늘도 뭐 자면서 들었어요 하면서, 선생님 뭐 비염 때문에 코 훌쩍거리는 소리도 뭐 정겹게 들려요, 이런 댓글 달거든. 그런 댓글을 읽으면요, 내가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린다니까. 한 번도 안 본 유튜브로 그런 엄마들이거든. 근데도 막 꼭 내 여동생 갖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마음이 흘러가. 행복은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 물리적이거나 또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거나 완성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 아이가 있어서 엄마가 참 좋아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거기서 행복이 딱 발생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한번 해보라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 읽어주라 했죠, 내가. 뭐 시키기 전에. 빨리 뭐 가야 되는데 바쁘다 해서 하면서, 애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엄마한테 막 제잘제잘 말하고 싶은데 엄마는 막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죠? 좀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어쩌든지 엄마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돕고 싶어서 사실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치 않게 또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자, 블랙독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이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두렵게 인식하면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가족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간단히 이사를 해도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가 크면 내 가족들은 더 크게 받고요. 아이들 전학 가야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면, 이번에 누가 여기 전화 왔잖아요. 우리 연구소 오겠다고 이 가까이로 이렇게 왔어요. 이사하고 전학을 했는데, 아니다, 범어동 엄마구나. 동도촌에 가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강의를 들어 자주 오는 그 범어동 엄마 4명을 이번에 만났는데, 그 옆에 조그만 다른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옮겼거든. 동천 초등 다니다가 동도 초등으로 옮겼어요. 이사도 오고. 근데 이 엄마가 처음에는 걱정이 돼요. 나한테 계속 상담하고 이랬어요. 전학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근데 어제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초등학교 때 전학은 한 번쯤 해야 되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는 거라. 걱정과 다르게 아이도 잘 적응해서 막 잘 살고 있고. 그 제가 그 아이하고 교실 찾아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담대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학이. 근데 엄마가 벌써 막 이사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동네 옆에 애들 어떻게 사귀노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도 가면 나는 전학 가서 친구 어떻게 사귀노 하고 막 불안에 쫓기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두려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건 꼭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안정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게 내게 달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엄마들이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내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돈은 많이 벌어오지만 행복을 벌어올 수는 없어. 행복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지금 벌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안 내고. 내가, 그죠? 이런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받아서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나눠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남편이에요. 남편이란 말은 의지하고 따르는 신뢰할 만한 어떤 대상, 이걸 보고 남편이라고 하죠. 그죠?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돈 벌러 간 애기 아빠들이 남편이지만, 그죠? 인격적으로는 집안을 평온하게 하고 행복을 계속 공급하고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 남편도 돈 번다고 이런 강의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죠. 아, 행복이 내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나는 소중하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꼭 돈 벌러 나가야 소중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지금 뭐, 집에서 애나 키우려고 대학 나왔나 뭐 이런 생각 할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요, 지난주에 캤죠. 우리 와이프에 비해서 내가 훨씬 똑똑하다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국가에서 월급 꼬박꼬박 주고요. 나는 20년 동안 애만 키웠어요. 그리고도 내가 행복하게 살잖아요. 저도 젊을 때는 어디 아침에 출근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출근할 때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상하게 제 인생을 꼬이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그놈이 운동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고, 뭐 점거하고 화염병 던지고 제가 선동하고 이런 건 정말 잘해요. 근데 돈을 벌어오는 건 치명적으로 못해. 지금도요,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거 못하겠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유료 수업하라고 막 쫄라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잠수내 영어문법 딱 하면 했는데 다시 못하겠더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소중하다. 그죠? 동네 언니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행복을 길어 올려서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